문재인 대 안철수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딸 재산을 공개해라, 아들 입사 지원서를 공개해라, 두 후보 간의 난타전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대선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민심의 향방은 어떤지 어제 KBS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KBS 정치부 김기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세론은 깨진 거 아니냐, 양강론이다. 문재인 대 안철수. 오늘 보면 안철수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 이렇게 앞뒤가 좀 바뀌는 그 기사가 더 많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세로는 소멸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에서 안철수가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보니까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나온 네. 정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승 1무 2패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서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처럼 밋밋하게 대세론 형성한 후보가 다 휩쓸어 간다 하면 그건 선거다운 선거가 아닌 거죠. 지금이야말로 이제 치열한 정책 경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 검증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검증, 여러 가지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치열하게 되는 거니까 전 지금부터가 제대로 된 선거고, 이제까지는 예선전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가 양강구도, 이강구도 형성한 것이 저는 좋은 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본부장님,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 좀 팁을 주신다면요? 어떻게 표본 추출이 되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설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응답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한 조사기관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표본이 추출된 조사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이 양강구도 형태로 물어본 것이 오자 대결인지, 그리고 양자 대결을 가정해서 물어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예민하게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찬찬히 어떤 후보가 정책적으로 더 나은지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응답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답률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응답률이 지금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할 경우에는 약 15% 내외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응답 조사로 할 경우에는 이 3, 4% 정도의 또 조금 더 높은 그런 응답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우리 한국의 응답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에 가면 응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아무리 이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조사기관이 와서 한국에서 조사하더라도 응답률은 지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률과 이 조사의 정확성과는 직접적인 연결관계는 없거든요. 하지만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조사기관은 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지나치게 많은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응답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KBS의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자 대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물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36.8%, 문재인 후보가 32.7% 양강 구도를 형성한 채 5차 법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6.5%, 심상정 정의당 후보 2.8%,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5%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지금 KBS 여론조사 마찬가지지만 5차 범위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앞서가고 있다, 선두를 탈환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5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5차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하더라도 그걸 뚜렷하게 1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사자 대결 구도로 또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해 홍준표 후보가 출마할 경우 안철수 37.1%, 문재인 32.8%, 홍준표 9.4%, 심상정 2.9%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가 빠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1위를 5차 범위 안에 있습니까, 이 경우에? 네, 그렇죠. 5차 범위 안에 있다. 6.8%포인트 차지만, 홍준표 후보 대신 유승민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는 안 후보와 문 후보의 격차가 6.8%포인트로 더 벌어졌고, 유승민 5.7%, 심상정 2.8%였습니다. 다음 사자 대결을 보실까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사자 구도에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연대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안 후보가 40.4%, 문 후보 33.6%로 두 후보 간 격차가 6.8%포인트 앞에 사자 구도와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자 대결 구도를 가정을 해봤는데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자 대결에서 보시다시피 이 보수 후보 한 명이 단일화가 되어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진표에서 네. 오히려 이 단일화된 후보가 표심을 더 얻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종합 분석을 하면은 이 보수 후보 한 명이 단일화를 통해서 대진표에서 사라질 경우 오히려 반사이견 안 후보가 더 얻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효과 단일화됐을 때 보수 진보층을 보수 지지층을 더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득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기현 기자, 저 그래픽 설명 듣고 또 설명 이어갈까요? 범보수 후보 단일화 찬성률인데요. 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68.6%가 찬성을 했고요.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47.6%가 찬성률을 그러니까 보였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또 단일화하자는 그 찬성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단일화하더라도 바른정당 지지층은 자유한국당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 측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 하면서 심지어 예산까지 90억으로 책정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완주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물밑에서는 굉장히 지금 접촉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보수 진영이 이렇게 나눠져서는 괴멸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현재도 지지세가 미약하지만 나눠졌으면 더더구나 후일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후보는 반대하지만 당끼리 통합하는 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시간이 부족한 게 변수입니다. 이제 단일화가 되려면 세 가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후보자 간에도 서로 순조롭고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지지층들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유한국당 지지층, 바른정당 지지층이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또 유권자의 이념적 스펙트럼도 이미 달라졌습니다. 또 후보들 간에 서로 지금 상호 간에 비방, 공방전을 벌이면서 상당히 또 멀어진 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김 기자, 단일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잠깐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네. 중도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가 찬성보다 여전히 높기는 네. 했습니다. 47.7%대 찬성이 35.1%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김성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조직본부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안보관만 해결된다면 단일화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국민의당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그 관훈 토론회에 출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본인은 연대론에 반대한다. 끝까지 네. 혼자 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을 점쳐봤는데요. 이른바 이번 그 장미 대선에서는 계속 반문, 비문 캠프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거 대선에서는 이 연대와 단일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5년 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어렵게 야권 단일화를 문 후보님과 이뤄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진심과 눈물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이 되었습니다. 저의 몫일 수도 있었을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는 단일화에는 성공했지만 막판 추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이제 두 후보는 양강구도로 마주보며 승부를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는 우리 정치사의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함께 이끌었던 김영삼, 김대중,
이 야권의 주 대권 주자는 진보 진영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결국 노태우 후보가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이 됐죠. 1997년 김대중 후보는 대선을 45일 앞두고 이념적 성향이 전혀 다른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연대합니다. 단일화의 합의는 지금까지 우리를 짓눌려왔던 지역적 대립, 계층 간의 대립, 여러 가지 대립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른바 DJP 연대는 결국 DJ에게 대선 승리를 안겨주는데요. 5년 뒤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 속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후보 등록을 12일 앞둔 11월 15일 심야 단판으로 단일화에 합의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또 매우 성실한 그런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도록 저희들이 민주가 미시를 당선합니다. 하지만 대선 투표 전날 정몽준 측이 연대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무현 후보는 위기를 맞습니다. 정몽준 후보와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되도록이면 공조가 유지돼 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막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노무현 후보는 결국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자, 단일화. 참, 과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경우의 수가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90억 선거비용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 선거비용이 보통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합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 상한이 509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509억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보통 조달하는 건 이제 국고보조금 우선 나오고요. 네. 19일 날 나오나요? 어떤 18일 날 18일 네. 나옵니까? 국고보조금 우선이 있고요. 네. 그 의석수에 따라서 지금 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개인 후원금 모금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이전에 또 유행했던 게 이제 펀드 모금하는 거 있죠. 네. 나 이거 돌려준다는 겁니다. 네. 국고보조금에서 이제 저 선거비용을 쓰면 나중에 15% 이상 득표를 하면 네. 그 전액을 돌려받게 되니까 네. 공식 선거 비용만 그런 겁니다. 네. 비공식으로 쓰는 돈이 상당히 또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계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요. 뭐 15%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은행에서 융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조달하는 겁니다. 개인 네. 돈도 쓰게 되죠. 15% 이상 투표하면 이제 선거비용 전액 보전해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15%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만큼 참 새누리당이 예전만큼 이렇게 돈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결국 돈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4월 19일 날, 그러니까 또 돈 일단 국고보조금 받고 나서 네. 지난번 그 18대 대선의 이정희 후보처럼 그냥 그만둬 버리면 네. 또 이른바 먹튀라는 그런 그런 논란이 말이 드는 거 있었죠. 아니냐. 그래서 네. 또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18대 대선의 이정희 후보처럼 그럴 것이다라고 홍준표, 유승민, 홍준표 뭐 양간에 좀 그런 얘기가 오고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쨌든 다 완주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저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자 대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자 대결 상황인데요. 네, 양자 대결 상황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 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9.4%로 문재인 후보 36.2%에 13.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차 조사 비교해 볼 때 안철수 후보는 17.1%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9.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위와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보수층 지지율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경선이 끝나자마자 네. 다시 그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 파죽지세라고 얘기를 하죠. 상승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자 대결을 해보면 우리가 확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문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반면에 양자 대결을 가정할 경우에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는 것은 그만큼 중도에다
보수를 더하는 확장성 때문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당 중심이라기보다는 역대 대통령 선거도 많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후보자 중심입니다. 후보자 중심이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가 과거만큼 급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검토되고 있는 안 후보의 경우 이미 중도와 보수 두 표심을 잡고 있는 경우고요. 과거에 우리가 많은 연대나 단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대통령 당선의 승리 공식이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이념이 합쳐지는 그런 단일화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자칫 단일화를 시도하게 되면은 안 후보의 핵심 지지 기반의 호남의 이 지지표에 있다. 이른바 호넥시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표가 떨어져 나가는 걸 호넥시트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토요일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었던 안희정,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렇게 맥주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자,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네. 사실 이미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갔다.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선 다음날 저런 거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다음날 했느냐, 그 다음날 했느냐,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런 것을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호프 미팅이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이미 경선이 끝나면, 경선 과정에서는 1, 2, 3위가, 저런 1, 2, 3위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 세 후보의 지지율 다 합치면 60%가 넘었죠. 그런데 경선 끝나고 나서 그 60%가 다 문재인 1등한 후보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선 어떤 과정에서 전략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이 역시 대선을 안주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를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의 56% 이상이 지금 안철수 후보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당으로 갔어요. 다른 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대통합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공격한 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의 좀 패착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경선 과정에 치열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질린다, 안희정 지사의 그런 발언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겼어야 했는데 어디나 정치인들은 뭔가 여지를 남기고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통합 행보를 다음에 내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렇게 그 안희정 지사를 공격한 것이 바로 중도 보수 표심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탈한 그런 어떤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색이 매우 얕아졌습니다. 경상도 지역, 호남 지역, 충청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어느 후보 한 명이 독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역별 지지율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역별 지지율 호남에서는 문재인 38%, 안철수 41.7%로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며 양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지역 볼까요? 다음 지역 볼까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역시 오차 범위 내입니다. 반면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안 후보가 앞섰고 강원, 제주에서는 문 후보가 강세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안 후보가 앞섰고 인천과 경기는 접전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색이 얕아진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아주 좋은 결사고 아까 좀 전에 대세론이 없고 또 지역 대결이 없는 이것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진영 논리가 좀 사그러든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지역 구도라는 게 보통은 영남이나 호남 한 지역에서 몰표를 받았던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남, 호남 모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 골고루 지금 표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역 맹조가 사라진 앞으로의 그 대선 구도에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처럼 오히려 이제 세대 간 대결, 20, 30대, 30, 40대, 50대 이런 세대 간 대결이 더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KBS 여론조사 보면서 TK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을 참 복잡하시겠다 심경이. 반기문 총장 지지했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했다가 지금 안희정 지사, 안철수 후보까지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역시 수도권일까요? 어느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까? 남은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두 곳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문안 대결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가, 네. 누가 6 이상을 넘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60%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느냐가 이 승리의 관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입니다. 이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범수도권이라고 해서 충청까지 포함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누가 더 바람을 크게 일으키느냐, 기선을 제압하느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득표 면에서 가장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방금 노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나 세대별로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세대별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47.2%. 30대는 거의 2배네요. 네, 안철수 후보는 26.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령층 유권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거의 5배 가까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저것이 이제 뭐 과거로 따지면 이제 보수다의 진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뚜렷하게 그러면 뭐 안철수 후보가 보수, 문재인 후보가 진보냐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보면 결국 20, 30대 연령층이 좀 어리면 뭐 변화 희구 세력, 50대 이상은 좀 안정 희구 세력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동안 이제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세를 형성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비토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저렇게 좀 연령층이 높은 고연령층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에서 비토층이 높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개발해서 각 세대에게 자신 지지하거나 지지한 세력이 맞는 후보, 또 공약, 또 자신이 반대하더라도 그런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후보들 간의 접전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각 당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 의혹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실망스러운 점은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을 아끼면서 그저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만 합니다. 아니, 누구를 위한 불법 동원입니까? 그런데 유체 이탈 화법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국민의당 부산시당에서는 이단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내외에서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고 이제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인가? 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불명하고 국회에 불과 40석의 군소정당의 실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세론이 완전히 깨지고 안철수 돌풍이 거세게 불자 이성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깨끗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정치 혐오 내지 정치 무관심을 유발하는 더티 대선 전략에 나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박근혜 정부를 망친 역사의 간신인 친박 패권 세력을 등에 업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완전히 잃어버린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보수의 괴멸을 부추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저런 김무성 의원의 뉘앙스만 봐도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럼요. 지금 후보 간 정말 그 감정 싸움도 치열하죠. 그리고 저렇게 어떤 본부장 격인 당에서도 저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걸 보면 정말 쉽지 않은 단일화일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걸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정치 예술이니까. 하긴 또 그동안의 대선이나 총선 과정 보면 저러다 또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손잡고 나타나니까요. 근데 또 SNS 상에서 그 홍준표 후보하고 박지원 대표의 설전이 아주 뜨거웠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안철수 바람이 분다고 이제 박지원 대표의 SNS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후보와 대표가 저를 공격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재인의 과거와 안철수의 미래 대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SNS입니다. 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고 했다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네. 또다시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 네. 이 프레임이 그 프레임 이야기 좀 할까요? 네네네. 네, 저는 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찍찍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홍찍, 문, 네.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이 문재인이 당선된다. 네. 또는 뭐 안찍박, 이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은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런 네. 일종의 네거티브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상대 후보를 흠집내서 고정 지지층을 흔들고 또 확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네. 이 대체로 보면 지금 가장 유동적인 그런 연령대가 이 보수 쪽에서는 50대 그리고 이 진보 쪽에서는 20대거든요. 이렇게 네. 서로 이 고정 지지층을 좀 흔들어 놓아서 내 쪽으로 표심을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문제는 이런 네거티브들이 과거에는 잘 통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탄핵 국면인데다가 이 보면은 어떤 후보도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선거 민심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칫 지나치게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할 경우에 역풍이 불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탄핵 국면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의 프레임 전쟁이 어느 정도는 좋은데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근데 이 선거는 구도라고 하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농객이죠. 조갑재 씨마저 홍준표 지사 찍으면 네. 안철수 후보가 된다.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 이 구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구도는 정치인들이 이걸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렇게 검증을 통해서 과연 그 정치인 본인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 중요한 문제여서 만약에 그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세가 흔들릴 수 있느냐 할 정도의 문제를 검증이라고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만약 또 후보 개인에게 검증을 한다면 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불쾌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 네. 양강 구도가 뚜렷해질수록 이 두 후보 간의 의혹 검증 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요 며칠 동안 가장 치열했던 부분이 바로 자녀와 관련해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딸이 지금처럼 박사 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동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딸의 재산을 공개라는 주장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아십니다. 문재인 대표도 네거티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그 비전과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오늘도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제2의 정유라, 문유라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력서를 내지 않고도 공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공기업에 이력서를 내지도 않고 취업했다는 사실이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막 고마해라 발언 이후 더 이상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반문재인 기류에 대해서는 비판했는데요.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안 된다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낙관과 안위, 자만과 오만을 일체 버리고 매일매일 긴장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네, 과거 그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 측이 좀 대응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측도 지금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응이 없죠. 딸 설희 씨, 그러니까 네. 독립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응해야 되는 것과 대응하지 무대응을 해야 될 것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의 아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 문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인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20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끊고 나가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클린턴이 있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역공을 할 경우에 또 안 후보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로는 무대응이 필요한데 88년에 미국 대선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듀카키스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전개했는데 듀카키스는 무대응했습니다. 근데 무대응하는 것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수위를 가져가는 것이 네거티브 대응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어려운 것이 네거티브이고 네거티브 대응입니다. 야, 범야권, 범여권, 범보수권 후보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저희 오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네. 네, 범여권 후보들 지지율 보시면은 홍준표 후보는 6.5%, 심상정 후보 2.8%,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1.6%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보수 후보라고 제가 통칭했는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또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보수층 후보들의 표가 나눠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저렇게 정말 양강구도 형성할 수 됐지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그 표가 과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서 안철수 후보를 좋아해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냐 그것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른바 갈 곳 잃은 보수 표심이 그래도 낫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차선 혹은 차악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나서게 된 거죠. 어제부로 사퇴를 했고요. 자치단체장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보수층에서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큰 집으로 돌아오라 이러면서 바른정당을 좀 손짓하고 있고요. 그때 혹시라도 마지막 판에 가서 이렇게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연대가 성사된다면 보수층 지지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역대 대선을 좀 살펴보면 한 달 전 지지율 1위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된 적이 많았죠? 네, 한 달 전 승자의 법칙인데요. 이 지난 6차례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한 달 전 5차례나 이 앞서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 지지율 행진을 이어가서 무난히 당선이 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달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대 대선과는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투표 순간까지도 당선자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국면으로 한 달 전 상황이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2,011명에게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15.3%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고요. 문재인 후보의 표의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지만 응집력은 충성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실제 투표장으로 가는 부분은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이 갈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아침에 신문에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보니까 그 서울 종로에서 오히려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가 높다고 나왔는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실제 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런 것처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어떤 현재의 추세를 보일 뿐이지 그것이 최종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일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 다이내믹 코리아 같은 지형에서는 10번도 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시간입니다. 네, 실제로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한 얘기가 29일 선거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대표 하시는 말씀이 29번 세상이 바뀔 기회가 있다. 자, 29일 남았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KBS의 김기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